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꼭 눌러주셔요. 정조와 정약용 조선 최고의 브로맨스. 프롤로그 왕이 천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트라우마를 안고 즉위한 왕이에요. 주변엔 당신을 견제하는 노론 대신들 뿐이고 꿈꾸는 개혁은 번번이 좌절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무엇보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1776년 정조가 정약용을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일막 그대의 눈빛은 사물의 근본을 꿰뚫는 듯하구나.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규장각이라는 왕실 싱크탱크를 만듭니다. 나라의 뇌가 될 젊은 인재를 구하라. 그리고 천거된 인물 중 하나가 정약용이었죠. 첫 만남에서 정조는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정조, 그대는 무엇을 공부했는가? 정약용 유학, 천문학, 수학, 서양과학, 그리고 백성의 삶을 공부했습니다. 정조 눈을 반짝이며 백성의 삶? 정약용 책 속의 이론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 정조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다. 이막왕의 시험,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시지. 정조는 신하들을 그냥 믿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실력으로 검증했죠. 어느 날 정조가 정약용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정조, 그대가 참으로 사리에 밝다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 어떤 백성이 관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나 그 관리는 법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대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신하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 또는 왕의 은혜로 용서해야 한다는 뻔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답은 달랐어요. 정약용, 법은 사람을 위하되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대로 했다는 것과 올바르게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침묵. 그리고 정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정조, 그대는 글을 읽은 선비가 아니라 백성을 아는 학자이구나. 이날부터 정조는 거의 매일같이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정치, 철학, 과학, 개혁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단순한 군신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상적 친구이자 시대의 동지였습니다. 산막 거중기의 기적, 이게 하늘의 손인가?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수원 화성 건설 때 찾아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거대한 성을 쌓으려 했어요.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전하, 이 큰 돌들을 어떻게 성 위까지 올립니까? 수백 명이 달려들어도 불가능합니다. 정조 정약용을 보며 약용아, 방법이 있겠는가? 정약용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약용이 만든 신비한 기계가 현장에 등장합니다. 거중기. 도르의 원리를 응용한 이 기계는 몇 명의 인력만으로도 거대한 돌을 공중으로 들어올릴 수 있었어요. 공사 현장을 방문한 정조가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합니다. 정조, 이게 하늘의 손인가 사람의 손인가? 정약용 미소를 지으며 전하의 뜻이 하늘에 닿았을 뿐입니다. 정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조, 그대의 기계가 내 뜻을 올렸구나. 이름을 거중기라 하겠다. 이 기계 덕분에 수원 화성은 예정보다 빨리, 더 안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말했죠. 정조, 약용아, 그대가 없었다면 내 꿈은 돌무더기에 불과했을 것이네. 사막 예감, 세상은 어진 자를 오래 두지 않으려 하니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799년 정조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약용아, 그대의 글을 읽으면 내 병이 낫는 듯하네. 그러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게. 세상은 어진 자를 오래 두지 않으려 하니까.
왕이 신하에게 야경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언이었죠. 정조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보수 세력이 개혁파를 숙청할 것을, 그리고 정약용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것을. 오막 1800년 하늘이 무너진 날, 정조는 1800년 6월 2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8세. 정확한 사인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독살설을 제기하기도 하죠. 정약용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졌구나. 나의 군주이자 나의 벗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정조의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보수 세력노론 벽파이 즉시 움직입니다.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정약용을 공격하죠. 정약용은 서학 천주교를 믿는 역적이다. 정약용은 결국 유배형을 받고 강진이라는 남쪽 끝 바닷가 마을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을 보냅니다. 육막 유배지의 부활 북구트로라도 다시 세우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배지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어요. 정조의 조선이 사라졌으니 내 북구트로라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는 강진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관한 책, 경세유표는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 흠음신서는 형벌과 재판을 어떻게 공정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 특히 목민심서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정위보는 어진 정치를 근본으로 한다. 이건 정조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세상, 정조가 만들려던 조선을 책으로 부활시킨 것이죠. 에필로그 세상이 우리를 잇더라도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짧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정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로 추정돼요. 정조 약용, 그대는 나를 오래 기억하겠는가? 정약용 전하를 잊으면 제 이름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정조, 그대의 이름은 내가 기억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잊더라도.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이름을 기억했고 정약용은 정조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기억합니다. 후기,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단순히 왕과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적 파트너였고 서로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시대를 바꾸려 했던 혁명가 동지였습니다. 정조가 없었다면 정약용은 그저 뛰어난 학자로 남았을 거예요. 정약용이 없었다면 정조의 꿈은 돌무더기에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면서 조선 후기는 잠시나마 꿈꾸는 조선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꿈은 정조의 죽음과 함께 무너졌지만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 꿈을 불멸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이면서도 희망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다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마지막 한 줄.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정조와 정약용이라는 두 영혼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